북한이 ICBM 추정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은 2018년 4월 선언한 유예 선언,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4년 만에 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규탄했고, 인수위는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인사권 행사를 두고 윤 당선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대구 사저로 갔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은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윤 당선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삼선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4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대상 접종 예약이 시작됐지만 절반 이상이 접종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사이 러시아군을 25km 이상 밀어내면서 수도 키이우 외곽 55km까지 탈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병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기어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괴물급이라 불리는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시간 뒤 동해상으로 현무 등 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맞대응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단이란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모두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먼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는 약 1080km, 최고 고도는 인공위성보다 높은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고각 발사인데다 비행시간이 1시간가량이란 점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괴물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5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올 들어 북한의 12번째 도발로 문 대통령이 올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NSC를 주재한 건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번째입니다. 북한은 항상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통해서 그 차기 정부와 협상력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를 할. 인수위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정한 금지선, 즉 레드라인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힘에 의한 평화 구상에도 정면으로 도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도 이제 가만히 있기는 어렵게 됐는데 한반도의 안보식에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설득했지만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20일 모라토리엄 중단을 시사했고,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 올 들어 12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걷어찼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 그 문재인 정부와 어떤 그런 추진되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평화를 구걸하기보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는데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블루라이트닝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전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 레드라인을 넘은 의도는 무엇인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미사일이 괴물이라는 별칭이 붙었던데요. 화성 17형. 이거 어떤 무기입니까? 보통 ICBM보다도 중량이 엄청 크고 네. 길이도 20m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이 15,000km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다탄두 미사일을 포함해서 예. 용량을 넓히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과 소련에서 볼 수 없었던 덩치가 우선 커요. 네. 예, 그 얘기는 그만큼 화력과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워싱턴, 뉴욕,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포함한 미국 대륙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 셈이 됐습니다. 상당히 미국이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네. 미국은 금년 들어와서 계속 사전 경보를 했고 북한이 결국은 ICBM을 미국을 겨냥해서 직접 실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의도적으로 넘은 거예요. 그 얘기는 김정은 표현대로 말하면은 강대강의 대치고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핵 협상을 해야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제재와 외교의 겸임인데 예. 북한이 원하는 방식은 핵 군축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문제를 크게 키운 다음에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점차 그 과정에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은 시점이 이제 오늘입니다. 왜 이 시기에 넘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 초부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부터 국방력 강화 5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미 핵무기의 고도화, 초정밀화 그리고 소형화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모라토리움을 깨겠다. 즉 그동안에 핵실험도 자제했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자제한 것을 이번에 깨겠다까지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순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연관이 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신경과 서방의 모든 화력과 전력이 지금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빈틈을 노려서 허를 찔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북한이. 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일은 북한이 하는 모든 대외 행동과 대남 행동은 항상 자기들이 계획한 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사고로 인해서 땡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 때 저 사람들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게 2018년 4월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그것이 그 2년 뒤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길로 갈 테니까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막을 명분이 없다고 김정은이가 선언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 수순에 의해서 작년 초에 국방계획 5대 목표의 핵무기 경량화 그리고 소형화, 정밀화, 다탄두화를 공언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네. 실패했을 때 이미 미국은 이걸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정보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북한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취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도 한다고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핵실험은 처음부터 가능성을 열어놨던 겁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한 게 아니고 입구를 봉쇄한 거예요. 입구 봉쇄하고 시설에 완전히 폐쇄하고 다르죠. 따라서 언제든지 북한이 필요시에 풍계리를 재가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고 지금 anytime,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시라도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과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미국이 이번에 경악하게 된 것은 핵실험 재개하고 이 다탄두화가 될 수 있는 초대형 ICBM을 미국까지 사거리를 높여 쐈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발목 잡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네. 전혀 다른 행동으로 미국이 아마 대응을 할 겁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상황들은 오롯이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새 정부의 인수팀이 아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한미연합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예. 즉 문재인 정부의 선의로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 이번에 ICBM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 북핵의 기정사실화 프로세스로 귀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예를 들어서 삼축 체제라고 킬체인 또 나름대로의 그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보복 계획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적 억제력이라는 것이 구두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나토식으로 유사시 핵 보유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시고 또 이번에 추구해야 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더라도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모든 게 우리가 과연 이걸 몰랐단 말인가. 알았으면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했는지 이른바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이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 공작 능력 같은 것도 지난 5년간 종전선언 평안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대북 정보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공작 정보에 대한 한미 공조 체제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계속 우리하고 상대할 때 핵 보검과 사이버 전 보검 능력을 호언장담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핵이 없어서 당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가. 사이버전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굉장히 치밀하게 제공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차분하지만 내실 있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인이 발생했지만 신구 권력의 충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 정부와 오래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겁니다. 자신은 임기 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임기 말 당선인이 정해지면 임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어제 한은 총재를 지명하고 임기 4년의 감사위원과 선관위원까지 임명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을 예로 들며 거래가 끝났는데 매도인이 집을 수리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 모든 게 한 만큼 당한다고 경고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량한 관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패한 경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정권 교체기에도 감사위원 2명을 임명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측에 정식으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협상은 필요 없고 빨리 만나자며 답답하다고 했고 윤당선인 주변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의 핵심인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으로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리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동 문제와 관련해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세를 취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회동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행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몫이라며 당선인과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기 40여일 남은 문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어깃장과 목리에 국민 실망만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자리를 덕담 자리로 치부하는 건 송구한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이 만들어졌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개 소환되지 않고 혐의 내용도 공소장이 나온 이후에야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훈령 때문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훈령을 손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에 반대해온 박범계 장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데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어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조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복수의 인수위원은 시급과제로 선정하자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종 승인할 경우 취임 직후 훈령 개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반대한 걸 들어 오늘로 예정된 업무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9시 반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저기 한번 알아보세요. 무슨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등의 공약에 반대하는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어제 처신은 법무부에 매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르면 내주 초 법무부 보고 일정이 다시 잡힐 걸로 예상되지만 양측의 대치 구도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년여 만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 앞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옵니다. 5년 전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의 남색 코트 차림 그대로입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월 31일 자정 특별 사면됐고 2017년 11월 구속된 지 1,80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병원 앞엔 지지자 200여 명과 친박계 인사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에 참배하고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 사저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해준 아이를 꼭 안아준 뒤
미소 짓는 얼굴로 담담히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향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사저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얽혀 있어 서로에 대한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윤 당선인은 달성군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겠다면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측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살핀 뒤 사저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과 함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될 대통령 취임식에도 당연히 초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이. 평소 주변 인사들에겐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명예가 회복되길 기원한다면서도 사저 방문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에야 건강이 회복되셨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좀 너무 서두르지는 다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윤 당선인 방문 계획에 대해 아직 직접 연락받지는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는 하루 종일 환영 열기가 넘쳤습니다. 화환이 사저를 둘렀고 지지자 5천여 명이 모여 10여 년 만에 귀향을 반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던 도중 소주병이 날아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환 200여 개가 사저 주위를 꽃길처럼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해바라기 꽃을 치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복이 듬뿍 오라고 해바라기만 택해봤어요. 사저 앞에는 아침부터 환영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고 낮 12시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건강 개차하시고 앞으로 이제 행복한 꽃길만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4년 전 달성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내리 사선을 연임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제2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온 건 10여 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인근 마을 200여 세대에 입주떡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사저 일대에는 입주 전부터 이미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자체는 앞으로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사저와 지역 관광명소를 연계해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달성 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 벨트화 이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3m 앞에 떨어져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달성군의 터를 잡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예우와 경호를 받게 되는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다가 사면이 된 경우인데 예우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지원합니다. 재직 중 탄핵된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해외 도피 등에 해당되면 예우가 박탈되는데요. 사면이 됐다고 해서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연금은 물론 이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운전기사, 사무실 제공, 치료 등의 예우를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사면은 됐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예우도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경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예우는 박탈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들보다는 기간은 한 5년 짧습니다.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난 경우 5년 경호를 지원받고 이후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와 협의하에 5년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이달 10일 경호가 끝나게 돼 있었는데 기간을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도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 경호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도 지난해 말 사망했는데 내란죄 등으로 각각 이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면됐는데요. 예우는 박탈됐지만 배우자를 포함해서 경호처 및 경찰 경호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를 두고 추징금을 안 냈는데도 왜 경호를 하냐며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경호도 박탈해야 한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납치됐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비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을 최소한으로는 경호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로 470명이 숨져서 최다 사망자 규모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주일 뒷집으로 확산의 정점이 예측되는 만큼 이 사망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건데요. 의료계는 모레부터 공급되는 두 번째 먹는 치료제가 사망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게차가 은박지에 포장된 약품 박스를 트럭에 싣습니다.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2만 명분입니다. 모레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라게브리오는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가 팍스로비드의 3분의 1 정도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함께 먹어선 안 되는 금기 약물이 없어 투약 대상자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죠. 40%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 사이에 생사가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오늘 사망자는 470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새 치료제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리연구소는 앞으로 일주일 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6만 명 정도가 되면서 정점을 이룰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른 시간 내 사망자 감소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입원되신 다음에 보통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사망하시게 됩니다. 평균 사망자는 지난주보다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용 치료제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요즘 소아과에 가면 어르신들이 눈에 띕니다. 이 코로나 검사를 하러 온 분들인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광경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백신을 맞추자니까 이 또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어린이 접종 예약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들의 얘기를 정은혜 기자가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어른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어린이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소아과 병원입니다. 또 다른 소아과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백발의 어르신과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고령층이 최근 소아과에도 몰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타 지역에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전파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심지어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 소아과를 수소문하기도 합니다. 폐쇄예방 접종이 불신하는 정말 많거든요. 신속항원보다 안 하는 소아과가 있으면 좋겠다. 찾아봐야지 하고 맘카페나 인터넷 검색. 실제 소아과 의사들도 감염에 노출된 상황을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영양 건강검진이나 이제 급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료는 가급적 미룰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만 5세에서 11세 307만 명의 접종 예약이 시작됐지만 방역당국이 학부모 35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접종 의향이 없다란 답변이 60.5%였습니다. 잘못되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렇다잖아요. 그리고 또 부작용 나서 뭐 보상해준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만 5세에서 11세 접종 희망자들은 오는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접속자가 몰리면서 재택 응시 시스템이 마비돼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교 학력평가 시험이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전국에 95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첫 시험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확진 판정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40분부터 재택 응시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 가까이 시험지를 내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시험을 보게 하려고 막상 들어가니까 접속 폭주로 되지가 않아서. 서울시 교육청은 확진 학생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확진과 격리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학생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5만여 명. 접속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준비가 미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이트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순차적인 어떤 입장 시스템 그런 걸 마련해 뒀으면은. 두 번째 고교학력평가 시험은 다음 달 중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일부 식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재감염이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다가 완치됐다고 해서 재감염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의 한 식당. 최근 알바생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 애를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뭐 2-3번 나오면 친구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근무자마저 들쑥날쑥하자 아예 코로나 확진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미크론 폭증세에 종업원이 언제 걸릴지 몰라 걱정하는 업주는 한둘이 아닙니다. 확진자 출신 구직자 선호도가 높아진 건데 이렇다 보니 인터넷 취업 사이트엔 코로나 완치 경력을 앞세운 구직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번 걸렸으니까 좀 전염성이 좀 안 약하겠나. 하지만 확진자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159명이었던 재감염 사례는 올해는 약 3개월 동안만 129명이 발생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혀 전파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절대 걸리지 않는 슈퍼면역, 그것은 아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구인구직 시장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학가에선 지난 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학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 한번 못 해보고 벌써 3학년이 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즐기는 게 맞다 싶지만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밴드 공연에 발걸음을 멈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잔디밭에선 3, 4, 5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여럿이 뛰는 줄넘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코로나 확산세에 잃어버렸던 대학가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3년 만에
부활한 대학 축제에 학생들은 각종 동아리 공연과 게임을 즐겼습니다. 캠퍼스보다 컴퓨터 화면에 익숙했던 코로나 학번들은 대학 축제와 대면 강의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이고 야구부 취소되는 거 홍보부스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2등 먹었습니다. 반면 밤까지 이어진 축제에 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업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축제한다는 게 위험하게 한 것 같아요. 저만 걸리면 끝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수 대학들은 방역 수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동아리 활동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한 건데요.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방배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방관이 불을 끄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은 잿더미가 됐고 옆집에도 일부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배관을 타고 6m가량으로 올라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는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학이 옆에 수학을 찾으면서 이분을 여자친구가 집에 왔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침입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얼마 전 100억 원대 종부세 폭탄을 맞아서 도마에 올랐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원자력 발전 관련 교수진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전공대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서 탄생한 대학인데 개교 한 달 만에 원전을 가르칠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장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일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주기 수소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핵심 신소재 개발을 통해 미래 청정 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 교육 과정이 빠져 탈원전 정책에 맞춘 반쪽짜리 대학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개교 한 달 만에 원전 관련 교과 과정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진 채용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 폐기물 처리에 쓰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분야의 교수진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석학 수준의 전문가 2명을 포함한 8명의 교수진으로 현재 채용된 교수 48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또 그쪽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또 모셔야 되겠죠. 명색이 에너지공대인데 원전 교육이 제외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중요한 기술 분야로 원자력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는 그 선거 이후에 발생된 일인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럼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학계에선 정치적 이슈로 원자력 과정이 뒤늦게 편입된 건 아쉬운 일이지만 명실상부한 에너지인재 양성대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상대하게 될 172석 거대 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민주당 주류 세력이 친문에서 친이재명으로 바뀌는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친문 박광온 의원을 꺾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박원순계로 꼽혔지만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전 지사 비서실장을 맡으며 친이재명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개파간 세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계가 당내 새 주류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친문 핵심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한 추경 논의엔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 추경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신속하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다만 강한 야당을 선언한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 과정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추진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들을 완전히 덮기 위해 또다시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막겠다는 걸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대통령 임기가 남은 40여일 사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가 소집돼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야당 몫으로 넣어 무력화시키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의혹들과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법인카드 횡령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쥐고 흔들었던 그 진위는 검찰 길들이기였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신용만.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이다 4.7 재보선과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또다시 입법 독주를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통합 공관위를 만들어 갈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2주 만에 만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서로 수고했다며 덕담을 나눕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전격적인 단일화 이후 3주 만에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건데 3대3 실무 협상단과 함께 정강정책 결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공감한 지점은 양당의 철학이 공유되고 시너지가 내는 방식의 합당이다. 국민의힘 당명은 그대로 쓰기로 했고 6월 지방선거는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갈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천 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당 출신 인사든지 국민의당 출신 인사든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들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흡수합당이나 당대당 합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는데 지난해 당직자 고용 승계나 재정과 같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합당이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 지명 과정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초유의 중앙은행 총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도 사상 최초로 금통위 의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이주열 현 총재 임기가 31일 끝나는 만큼 일주일 안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습니다. 촉박한 시간 탓에 중앙은행 공석은 사실상 현실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후보자 지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사상 초유의 총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총재가 당연직으로 맡는 의장 없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총재 공백이 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통화정책의 차질이라든가 실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는 중국 코로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와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총재 취임 이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거란 게 시장의 대체적 분위기지만 이 지명자가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한 만큼 금리 상승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거침없이 진격했던 러시아군은 수도 외곽 55km까지 밀려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25km 이상 밀려난 건데요. 사기도 꺾여서 탈영하는 군인이 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지상에서는 저격에 가까운 총격이 이어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쁩니다. Беруть своєю кількістю, звичайно, не більш сучасніша армія у плані авіації. Вони перші дні брали кількістю, зараз вони трішки затихли.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던 러시아군이 주춤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키이우 동부의 러시아군을 하루 만에 55km 떨어진 곳까지 밀어냈습니다. 북쪽 35km 지점도 탈환했습니다. 서북부 이르핀강까지 범람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продовжує втрачати живу силу та техніку на всіх напрямках. Триває тотальний спротив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나토는 최대 15,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며 부상자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 투입 병력의 20%를 잃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는 바닥입니다. 북동부 수미 지역에선 300명이 전투명령을 거부했고 특수부대 여단장은 파병 인원을 늘리라는 명령을 거부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탈영병도 속출합니다. 러시아군 지휘부는 탈영병은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화백 작품 우주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제작돼서 내일까지 경매에 붙여집니다. 원본은 3년 전에 132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NFT가 국내 미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이루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푸른 색의 점이 연쇄적으로 원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 우주. 두 폭으로 제작된 김환기 화백의 뉴욕 시절 걸작이 NFT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만 그림이 아닌 영상입니다. TV 화면에 담긴 디지털 아트 작품 우주는 10만 개에 달하는 점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우주의 웅장함을 표현했습니다. 점화의 작품에서 이 점 하나하나를 다 따내서 움직임을 조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어줬거든요. 원본 저작권을 가진 환기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NFT 작품은 경매에도 붙여집니다. 2019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주의 낙찰가는 131억 9천만 원. NFT 작품의 시작가는 2억 원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해외에서는 뱅크시의 작품을 10,000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NFT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NFT 작품도 아니면 진짜 작품도 그 작품의 원본의 그 가치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좀 도와드리면서 디지털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최근 미술 거장들 작품에 NFT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환기 화백의 우주가 국내 미술 NFT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유영이 세계선수권 4위에 오르면서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후에 9년 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완벽한 더블 악셀로 쇼트 프로그램의 포문을 연 유영.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트리플 악셀 대신 안전한 선택을 한 건데
1.23점의 가산점을 받아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후반부 트리플 플립에서 감점을 받긴 했지만 72.08점, 시즌 최고점을 받으며 전체 33명의 선수 중 4위에 올랐습니다. 3위 머라이어 벨가는 불과 0.47점 차.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프리스케이팅에서 벨을 비롯해 2위를 차지한 핸드릭스보다 고득점을 받았던 만큼 역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I did a huge competition, so afterwards when I do like a competition, I felt less nervous than the Olympics, so I think I can do more better. 이번 대회는 올림픽 금, 은메달을 휩쓸었던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출전 금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 피겨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선수권 메달은 김연아가 유일합니다. 프리스케이팅은 26일 열리는 가운데 유영은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앞세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예림의 코로나 확진으로 출전권을 딴 이혜인은 11위로 쇼트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좀 더 일찍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요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20에서 7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50mm 정도인데요. 제주와 남해안 쪽이 가장 걱정입니다. 비가 매우 강하게 쏟아지면서 총 80에서 120mm가 넘게 오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도 차츰 내려지겠는데요. 해안가로의 접근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